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말종 오라비 때문에 비참한 말년을 보낸 조선의 애인 아리랑의 신일선입니다. 신일선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했던 배우이자 가수로 복혜숙 등과 함께 일제 시기 한국 영화계를 개척했으며 조선의 애인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1912년 9월 21일 현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인 경기도 경성부 중부 대사동에서 아버지 신용복의 1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오빠인 신창훈의 집에서 자라는데 이 오빠 신창훈이 그녀의 인생에서는 정말 왼수 같은 존재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 배우가 되는 신일선. 동덕여자예술 보통과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신창훈의 강권으로 5학년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는데 사흘이나 오빠가 조른 끝에 신일선은 배우가 되기로 마음먹고 말았습니다. 신일선은 1924년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배우가 되었는데 1959년 10월 30일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1925년 14세의 나이에 조선예술가극단에 입단했다고 합니다. 신일선의 오빠 신창훈은 원래 순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3.1운동 당시 일본 순사를 때려 구속되었으나 한 친일파가 그를 양자로 삼으면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형무소에 있던 동안 고문이라도 당해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이후 성격이 180도로 변한 그는 흑화하여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조선극장에서 공연하던 조선예술가극단의 이혜경이라는 여배우에게 한눈에 반해 이혜경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에 막내 여동생 삼순을 극단에 입단시킨 것입니다. 자신은 매니저라는 명목으로 동생의 곁에 붙어 다녔는데 그녀는 배우가 된 후 신일선으로 이름을 고쳤고 신창훈의 불순한 목적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혜경과 가까워지는 데 성공해 급기야 동거까지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소문이 좋지 못하게 났고 공연 때마다 관객들과 단원들은 그들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자연히 극단의 단결력은 날로 떨어져갔고 결국 극단에서는 부산 공연의 실패를 구실로 삼아 신창훈과 신일선을 극단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후 서울로 돌아온 신일선은 해화학원에 입학해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했지만 무대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 함흥의 문수성극단에 들어가 다시 배우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문수성극단은 지난번 문예봉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문예봉의 아버지가 만든 극단인데 그녀가 문수성극단에 들어가 함흥에서 연기를 할 때 나운규가 극단을 찾아오게 됩니다. 1926년에 나운규는 아리랑에 출연할 신인 여배우를 찾고 있었는데 함흥에 갔다 문수성극단의 공연을 본 나운규와 친했던 여배우 복혜숙이 신일선을 추천한 것입니다. 함흥에 노래와 춤을 잘하는 여배우가 있으니 한번 찾아가 보라는 복혜숙이 권유해 나운규는 당장 함흥으로 15세의 어린 여배우를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나운규는 이미 부산에서 그녀의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미 신일선을 눈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수성극단에서는 극단의 최고 스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일선을 내보낼 수 없었고 그때까지 매니저라는 명목으로 신일선의 곁에 붙어있던 오빠 신창훈과 문수일 사이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나운규의 아리랑으로 조선의 애인이 되는 신일선. 싸움은 점점 커져 급기야는 칼부림까지 일어나고 말았고 이 소동을 틈타 나운규는 신일선을 데리고 그냥 무작정 경성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 끝에 그녀는 결국 뒷날 자신의 최고의 작품이 되는 아리랑에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랑에서 나운규가 연기한 주인공 영진의 여동생 영희 역을 연기한 신일선은 연기가 무엇인지도 몰라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식으로 어설프게 연기를 했답니다. 그래도 막상 영화가 완성되자 타고난 비주얼이 워낙 청초했고 영화가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아리랑 한 편으로 신일선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리랑에 이어서 이경손 감독의 봉황의 면류관, 나운규 감독의 들쥐, 김수록 감독의 괴인의 정체, 심은 감독의 먼동이 틀대 등 2년 동안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1926년과 1927년 2년 동안 제작된 조선 영화가 총 16편이었는데 그중 7편을 신일선이 주연을 맡을 정도로 그야말로 신일선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나운규 감독의 들쥐. 어떤 남자가 악덕 부호의 폭력과 금력으로 연인을 빼앗기는데 결혼식 날 들쥐라고 불리는 정의의 청년이 결혼식장에 나타나 폭력배를 물리치고
신부를 잃어버린 연인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액션알극. 김수록 감독의 괴인의 정체. 감옥에서 출소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기 위해 여자와 여자의 연인을 괴롭히는 불량배와 결투를 하다 불량배를 죽이고 감옥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액션알극. 신일선은 빛나는 미모로 관객을 사로잡아 미스 조선의 애인이라 불렸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팬들도 넘쳐 흘렀는데 16세의 어린 여배우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 짝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신일선은 아리랑에 출연한 이래 300여 통이 넘는 팬레터를 받았는데 팬레터의 대부분은 남자들에게서 온 것이었고 그 편지의 내용들은 대부분 지저분한 구의 문구뿐이었답니다. 한강변에서 나온 규의 금붕어를 촬영하면서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져 익사할 뻔하는 큰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 사고를 두고 시중에서는 신일선이 물에 빠져 자살하려 한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비극적으로 막을 내린 박덕양과 이경손 감독의 외사랑. 서울 명문가 출신으로 박덕양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박덕양은 이경손 감독과 친해 봉황의 면류관을 찍을 때 촬영 현장에 자주 놀러갔다 주연을 맡은 신일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모에 홀딱 반한 박덕양은 신일선에게 사랑 고백을 하였으나 신일선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경손 감독 역시 신일선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는 신일선을 짝사랑하면서 애타는 마음을 적어놓은 노트를 친구였던 안종화가 우연히 발견해 들고 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어린 조그마한 계집아이에게 사흘간이나 마음을 쏟은 적이 있었다. 사흘 동안 나는 이제 겨우 소녀의 티를 벗을까 말까 하는 그녀에 대한 이룰 수 없는 연정만으로 몸을 불태웠다. 그 결과 그녀가 나와 짝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을 알았다. 가엾게도 그 계집아이는 이미 작은 카르멘이었던 것이다. 이때 신일선은 16, 안종화는 25이었는데 이경손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도저히 신일선에게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경손의 친구인 박덕양은 몇 번이나 차이면서도 찾아와 신일선을 귀찮게 했으니 그것을 보는 이경손의 마음도 착잡했을 것입니다. 아마 박덕양의 구애에 꼼짝 않는 신일선을 보면서 이경손도 마음을 돌렸을지도 모르는데 이경손은 작품에 항일 색채가 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중국으로 망명해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경손은 이곳에서 중국 영화 이원 염사를 만들기도 했으며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 뒤 일제에게 쫓겨 태국으로 탈출한 뒤 그곳에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답니다. 이렇듯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던 신일선은 1927년 음력 9월 뜬금없이 호남의 부호 양승환과 결혼하면서 연예계를 돌연 은퇴합니다. 평소에도 20세를 넘기기 전에 시집을 가겠다고 말해왔던 그녀였지만 이 결혼은 상당히 뜬금없는 결혼이었는데 이 결혼 이후 그녀의 삶은 끝없는 어둠으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결혼은 신일선이 원하지 않은 결혼이었는데 문제의 오빠 신창훈이 양승환에게 돈을 받고 신일선을 팔아버린 것으로 신일선을 팔도록 신창훈을 꼬드긴 사람이 북으로 간 배우 심영이라고 합니다. 박덕양은 신일선의 결혼으로 크게 상심했는데 그 2년 후 원산에서 기차 앞으로 뛰어들어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가 없어 자살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박덕양이 신일선을 좋아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화제가 되었고 신일선에게 거절당해 자살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일선은 박덕양이 자살한 것도 몰랐는데 당시 중의일보 보도를 보면 박덕양의 자살은 신일선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박덕양은 유부남으로 원산에 사는 어떤 회사 중역의 딸과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 관계가 틀어지자 비관하여 자살한 것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로 막을 내린 결혼 생활.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돈에 팔려 결혼을 한다는 것도 한편의 막장 드라마였지만 더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은 이후에도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녀는 능주의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아들도 둘이나 낳고 단란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그 소식이 무색하게도 7년 만에 이혼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신일선은 광대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결혼을 극구 반대하던 시어머니의 모진 학대와 구박을 견뎌내며 지옥과도 같은 시집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혼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양승환이라는 작자는 애딸린 유부남이었고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미두의 손을 대기 시작한 양승환이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신일선은 신우이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두는 일종의 쌀 선물 거래인데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사실상 시세를 기반으로 하는 투기, 도박 역할을 했고 일제강점기에 이것으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미두에 대해서는 운역들 한국 명작의 산책, 봉구와 순영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후회, 이광수의 재생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본처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능주 집으로 쳐들어왔는데 남편의 집이 부자였던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가세가 몰락하는 바람에 두 집 살림이 들통나고 만 것입니다. 감쪽같이 속아 살았던 신일선은 기가 막혀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시댁 사람들에게 붙들려 집에 감금되고 말았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오빠 신창훈이 달려와 신일선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처밖에 남지 않은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낸 신일선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은 결국 연예계밖에 없었는데 안종화 감독의 청춘의 십자로 은하수에 흐르는 정열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리랑으로 얻은 어리고 가냘픈 누이 동생의 이미지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는데 당시 영화를 보던 관객들은 담배를 피우며 남자를 유혹하는 그녀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연기력에 있어서도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심지어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준 나훈기조차 한 잡지에서 그녀를 가열차게 비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교양이 부족했는데 학식도 동덕여학교를 3년급까지인가 다녔다니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데 더구나 그게 술에 대한 지식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옛날에는 환영을 받았지만 그 환영은 얼굴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 인격이나 배우로서의 기량에 대한 환영이 아니었는데 시대는 달라져 얼굴만 갖고 배우 노릇을 할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영화계의 판도도 7년 전과는 크게 달라져 있었는데 나훈규는 예전의 나훈규가 아니었으며 신일선이 있던 자리는 전옥, 문예봉, 김신재, 김소영 같은 배우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일선이 예전의 인기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해 궁여지책으로 신일선은 1933년 포리돌 레코드에서 음반을 취입하여 가수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신통치 않았으며 나훈규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영화 아리랑 3편에 출연했으나 흥행에 크게 실패했고 평단에서도 혹평에 시달리며 연일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매일신보에서는 신일선의 재기는 서길에 발랄했던 신선미를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그 평면적인 연기도 그래도 재기를 꾀하는 것이 일종 연민의 느낌을 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1935년 오케레코드의 전속 가수가 되어 일본까지 건너가 무너진 아리랑 등 10여 곡을 불렀고 안종화 감독의 은하에 흐르는 정열에도 참여해보게 됩니다. 결국 재기에 실패한 그녀는 연예계를 떠나고 생활고 때문에 기생이 되었다. 유곽포주의 첩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여배우가 기생이 되는 일이 흔한 일이었고 기생이 여배우가 되는 일도 흔한 일이라서 60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연예계에서 일한다고 하면 화류계 취급을 받았습니다. 불행한 말년 생활. 그러나 첫 남편인 양승환이 천벌을 받아 죽었기 때문에 자식들과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불행은 끝난 게 아니라서 둘째 아들이 일본군에 끌려가 죽었고 큰아들도 한국 전쟁 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1957년에 나훈규의 타계 20주기를 맞아 아리랑이 리메이크 되는데 연출을 맡은 감독 김소동은 잠적한 신일선을 찾기 위해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약 20년 만에 신일선은 아리랑 리메이크판의 박교장 역으로 특별 출연하는 것으로 오랜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를 계기로 전쟁 중에 헤어진 큰아들과도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1959년에 서울로 올라와 친구의 도움으로 음식점, 희원을 차렸으나 갑상선 이상으로 식당을 접었고 1966년 마포에서 선술집 산미, 1968년경 경북 청송군에서 여관 등을 운영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6.25 전쟁 전에 평택에서 결혼한 세 번째 남편의 사업도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인 서정주는 자신의 수필 가을이면 생각나는 영화에서 1960년대 후반기 신일선이 운영하던 술집을 방문했던 경험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나빠져서 경북 청송 약수터 근처 암자에서 은둔 생활에 들어갔고 1970년에는 중앙일보의 무성영화시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인생을 담은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정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이 청송 약수터가 정이 들어서 이곳을 떠나 못 살 것 같아요. 당시 울고 왔다 울고 간다는 청송이 정겹다는 인터뷰를 한 신일선은 염주화를 헤아리며 마음을 가다듬고 미국과 서울 광주에 있는 아들들의 건강을 빌었다고 합니다. 1977년에는 중풍으로 쓰러져 좌반신 마비를 입어 안동군 남선면 정하동에서 구둣방을 하는 외아들의 간호를 받으며 투병해왔고 1980년대에는 개신교로 귀의하여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1990년 6월 3일 오후 6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숙환으로 숨을 거뒀는데 장례는 5일간 가족장으로 거행되어 유해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신세계 공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1983년 신일선의 불행한 말년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 이로 인해 뜻하지 않은 수혜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문예봉이었습니다. 월북한 문예봉은 1960년대 말 숙청되어 안주시 협동 농장으로 쫓겨났지만 신일선의 소식을 접하자 그녀를 불행하게 방치한 남한을 비난하려고 문예봉을 복귀시켰다는 것입니다. 신일선은 아리랑의 배우로 나훈규와 한국 영화사 초창기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남겨 오늘날 나훈규와 그의 영화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사 속의 사랑은 말종 오라비 때문에 비참한 말년을 보낸 조선의 애인 아리랑의 신일선이었습니다.